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요즘 워킹맘이 많죠? 남편 혼자 벌어서 먹고 살려니 워낙 경기가 팍팍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게도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해서 적응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행여나 아이가 아프면 더 큰일이고요. 얼른 사회적으로 엄마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 제게 큰 동기부여를 준 사람이 있어요. 두 아이를 낳고 10여 년을 집에만 있다 보니 막상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게 좀 두려웠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오기였어요. 그 오기를 준 사람은 제 시누이였고요.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을 정도로 시누이를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 생각해보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구나 싶네요. 세상 일이 다 좋은 것 없고 다 나쁜 것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인가 봐요. 그때 있었던 일을 여기서 털어보고자 사연을 적어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어릴 적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적인 그런 아이였어요. 집에서 외동으로 자랐는데도 태어난 천성이 그러한지 참 부끄럼 많고 소심하고 자기 주장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외동으로 자랐다고 하면 다들 놀라곤 했죠. 뭐? 너 외동이라고? 응, 나 혼자야. 설마, 전혀 그렇게 안 보여. 왜? 워낙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라 그게 의외였던 모양이었어요. 외동이라면 아무래도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러잖아요. 저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외동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였으니 제가 좀 특이하긴 했었나 봐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셨고 엄마도 어릴 때부터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스스로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응석을 부릴 곳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일찍이부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아이였죠. 제가 어릴 때는 맞벌이하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집에 계셨는데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아서 어린 제가 많이 속상해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 일하러 가야 해? 친구들 엄마처럼 집에 있으면 안 돼? 현진아, 우리 집은 엄마가 일을 해야 해. 그래야 우리 현진이 하고 싶은 공부 다 할 수 있어. 나 공부 싫은데? 안 돼. 너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니? 힘들게 살고 싶어? 엄마처럼 안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대학도 나오고 박사도 되고 전문직 여성이 되어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알았지? 어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었지만 엄마는 종종 저를 붙들고 당부에 당부를 하셨어요. 능력 있는 여자가 돼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요. 아마 본인이 할 수 없었던 것들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텐데 가정과 저 때문에 접으셨던 꿈 같은 것이 있으셨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아버지 마찬가지셨을 것 같고요. 여튼 엄마의 그런 생각 덕분에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에 관련된 많은 부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엄마는 늘 학업 설명회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셨고 제 성적에 도움되는 것들은 다 지원해 주셨어요. 학원이며 과외며 쪽집게 스터디며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해주셨죠. 그런 엄마의 지대한 관심 속에 있던 저는 자연히 친구들보다 공부량이 많았어요. 친구들은 저를 보며 질려했고요. 너 또 학원 가? 와, 넌 언제 쉬어? 이거 하고 나면 나도 끝이야. 아, 그러지 말고 땡땡 치고 놀러 가자, 어? 안 돼. 엄마 걱정하셔. 다른 친구들보다 2배, 3배는 공부를 하면서도 한 번도 땡땡이를 치지 않았어요. 같이 어울려 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 제 주위에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당연히 단짝도 없었고요. 속이 상할 때도 있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속이고 땡땡이까지 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으로 학원비를 내시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현진아, 여기 파스 좀. 여기?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은 무슨, 그냥 파스 붙이고 쉬면 돼.
엄마, 힘들면 일 좀 줄여요. 나 학원 안 가도 돼. 무슨 소리야?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하면 돼. 알았지? 밤마다 엄마가 끙끙거리는 소리 들으며 잠을 잤어요. 엄마는 아빠랑 따로 주무셨는데 늘 거실 소파에서 주무셨거든요. 엄마는 아빠랑 따로 주무셨는데 늘 거실 소파에서 주무셨거든요. 아빠가 편하게 주무시라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 방에서도 엄마의 앓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학원에 빠져먹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가끔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참 치열하게 공부를 했구나 싶어요. 뭐, 다 때가 있다고 하니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치열하게 공부했거든요. 그때 한 공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겠지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했어요. 대학 등록금은 고등학교 때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금액이 크잖아요. 엄마한테 또 부담해 드리긴 싫어서 전액 장학금을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뜻대로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부모님도 그 소식에 얼굴이 환해졌고요. 저 모르게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셨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홀가분하셨겠어요. 저 또한 마음이 편하고요. 대학 등록금이 해결됐지만 그래도 돈은 필요했어요. 대학은 책값도 어찌나 비싼지 학기 초가 되면 책 산다고 몇십만 원이 그냥 날아가거든요. 제 뒷바라지 때문에 고생하신 걸 알기에 20살이 넘었으니 저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바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죠. 대학교 새내기가 되니 고등학생 때와는 180도 다른 학교 생활이 펼쳐졌어요. 공부에서 해방됐다며 즐기면서 대학 생활하겠다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어요. 또 이성 간의 교제도 자유롭고요. 저도 소개팅이랑 단체 미팅을 몇 번 나가봤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애랑 연애도 해봤죠. 저랑 동급생 남자애였는데 재미있는 친구였어요. 걔랑 사귀면서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과 다 같이 여행도 다녀보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다른데 정신이 팔리니 자연히 학업에서 멀어졌고 그게 학점으로도 이어졌거든요. 예상보다 낮은 점수에 어찌나 놀랐는지.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에 매진했어요. 대학이 최종 목표가 아닌데 잘하다가 연애 때문에 페이스 휘둘리기가 싫더라고요. 연애는 나중에 직장을 가진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학업에 집중했죠. 대학 4년을 졸업 후 저는 대학원으로 진학했어요. 최종 목표인 박사학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며 정신줄을 부여잡고 말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된 공부와의 싸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 공부에만 매달려 보낸 시간만도 십수년이니 제가 얼마나 질리겠어요. 저도 혈기왕성한 20대인데 남들처럼 연애도 미친 듯이 하고 놀기도 미친 듯이 놀고 그러고 싶죠. 그런 욕구들은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억제시키고 있으니 제가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것만도 용한 거죠. 그나마 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원생 때 만난 특별한 인연도 있었고요. 그 사람은 저와 대학원을 같이 다닌 학생이었어요. 저보다는 6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같이 공부를 하면서 친해진 사람이죠. 나이가 저보다 많아서 그런지 같이 있으면 듬직하고 또 저에게 배려를 참 많이 해줘서인지 편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그럴래요? 좋아요. 학교에서도 자주 붙어 다니는 사이였는데 학교 밖에서도 종종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아마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뭐 하는지 궁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감정 없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저는 그저 가까운 사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남자랑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으니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같이 저녁 먹자, 커피 마시자, 영화 보자, 수시로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겠죠. 어느 순간 서로의 감정을 알게 되고 수순대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보니 좋았어요.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스케줄도 비슷해서 연구에 방해도 되지 않았죠. 서로의 고충을 함께 이해해주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많다 보니 마이너스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더 컸어요. 성격도 비슷해서 연애하는 동안 싸운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양가 어른들도 인사드리고 왕래하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와 그 사람은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어요. 대학까지 장장 8년의 시간을 보낸 뒤 이뤄낸 결과였고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날 저희 부모님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어요. 엄마는 거의 대성통곡을 하실 정도로 많이 우셨고요. 그때 기억은 정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저도 제대로 애를 썼지만 부모님이 정말 많이 고생해 주셨으니까요. 학위를 딴 뒤 저는 취업을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러 다녔고 운 좋게 제가 원했던 제약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도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고요. 둘 다 원했던 곳에 일을 하게 됐기에 얼마나 기쁘던지. 취업이라는 게 솔직히 운도 따라야 하잖아요. 워낙 취업난이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는 한 번에 취업이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정말 많이 기뻐하셨고요. 취업이 되고 저희는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저도 20대 후반, 그 사람은 30대였으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직장에 결혼에 정말 정신없는 시간이었어요. 둘 다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일들이니 쉬운 게 하나도 없었죠. 게다가 시댁은 종갓집이었는데 처음에 엄마가 그걸 알고 좀 싫어하셨어요. 하필 종갓집이라니. 그게 왜? 아니, 종갓집이면 일도 많지 않아. 게다가 장손이라니. 어휴. 엄마,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요. 속상해하시는 엄마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야 했어요. 저도 연애하는 동안 종갓집에 장손이란 말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뒤에 알았던 일이라 처음에 황당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마음을 주고 받았는데. 별 수 없이 결혼식까지 올리고 말았죠. 종갓집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손님이 많고 음식도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제사가 1년에 12번 있다는 거. 그게 좀 힘든 일이었죠. 그나마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시어머님이 많이 봐주셨고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딜 가나 저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의 시누이가 바로 저와 상극이었어요. 결혼을 막 했을 때부터 시누이는 저를 날선 태도로 대했어요. 남편과 나이가 12살이나 차이가 나서 저와도 나이 차가 있었는데 자기 오빠를 뺏겼다고 생각해서인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늦둥이로 태어나서 종갓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응석바지로 자랐고요. 좋고 싫은 티를 숨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 아가씨 선물로 가방을 하나 사다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저더러 이런 말을 했죠. 새언니, 요즘 누가 이 브랜드 들고 다녀요? 이런 거 너 땅이나 들지? 지세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몰라, 나 이거 안 해. 신우의 말버릇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이랑 정반대 스타일이라 둘이 남매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마음이 상했을까봐 쩔쩔매며 달래주었고 기분이 상했지만 괜찮은 척 넘어가줬던 일이 있었어요. 저도 신우이도 서로 원해서 가지게 된 건 아니니 저한테 적개심을 가지는 걸 야단만 칠 순 없지만 그래도 버릇없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신우의 그런 행동은 시부모님이 없을 때만 나온다는 걸 알고 난 뒤로는 최대한 말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직장에서도 시댁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지내고 있을 때 회사에서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해외 파견 업무가 주어진 거죠. 해외 기업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뽑힌 거였어요. 기간은 2년이었고 저에게 다시 없을 그런 기회였고요. 남편은 당연히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2년 동안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저에게 다시 없을 기회라는 걸 알아줬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생각이 조금 다르셨어요. 해외에서 일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니?
너 이제 우리 식구 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2년이나 나가 있다니? 나는 좀 아니란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 일하면 안 되는 거니? 시어머님은 너무 오랜 기간 해외에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얼른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아이도 젊었을 때 낳아야 키우기 좋다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어머님의 말을 듣고 속상했어요. 두 팔 들고 반겨주지는 않으셔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는데 남편이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나중에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국 준비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어요.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뭘 했다고? 임신. 임신한 걸 처음 알았을 때 좀 얼떨떨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임신의 가능성은 전혀 생각 못하고 해외 공부 생각에 들떠 지냈는데 임신이라니 속상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말았어요. 현진아, 왜 울고 그래? 우리 아기잖아, 우리 아기. 알아. 아는데. 하필 왜 지금이야? 정말 기대했던 기회였는데 아이 때문에 억울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펑펑 울어버렸죠.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남편과 산부인과에 찾았는데 진료를 보면서 또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바로 아이 심장 소리예요. 쿵, 쿵, 쿵.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작은 아이의 심장박동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그 소리에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미안한 마음까지 들면서 제 마음은 복잡해져 버렸어요. 오빠, 나 아이 낳을 거야. 해외 파견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랑 우리 아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 그래. 알았어. 현진아, 고맙다. 진짜 고마워. 사랑해?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저의 모성애가 발동되어 버렸어요. 오로지 아이 생각만 제 머릿속에 가득했고 저의 커리어 따윈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어요. 십수년간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따며 애쓴 시간들도 제 뱃속에 있는 아이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엄마가 되어갔어요. 해외 파견이 어그러지고 임신으로 점점 몸이 무거워지면서 저는 일도 그만두게 됐어요. 육아휴직을 하면 됐지만 막달까지 버틸 수가 없었죠. 체력이 약했던 탓에 유산기가 있어서 안정이 필요했는데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기뻤던 초반과 달리 달수가 찰수록 몸이 무겁고 불편하고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새삼 세상의 엄마들이 대단하게 보였어요. 저희 엄마도요. 저는 아이가 어찌 될까 전전긍긍하며 몸을 돌보았고 드디어 10달 뒤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태어났는데 어찌나 예쁘든지 남편을 쑥 빼닮아 태어나서 시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종갓집에 장손이 태어났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첫 애를 낳고 3년 뒤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둘 다 아들이었고 첫째는 아빠를, 둘째는 저를 닮아 태어났죠. 둘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아들만 둘이다 보니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시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설쳐도 너무 설쳤어요. 둘 다 운동을 좋아하고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집에 가구들이 온전한 것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뒹굴다가 저녁 늦게 남편이 오면 그때서야 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원래 꾸미는 걸 좋아하진 않았지만 육아의 며느리 노릇에 점점 제 모습은 초췌해져 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친정어머니가 제일 속상해했어요. 너 머리는 언제 한 거야? 머리가 이게 뭐야? 미용실 갈 시간이 어딨어. 괜찮아. 그냥 묶으면 돼. 안 되겠다. 내일 엄마 준이 성의 봐줄 테니까 미용실 좀 다녀와. 옷가게 가서 옷도 좀 사 입고. 됐어. 엄마 쟤들 보면 몸살 나. 잔말 말고 다녀와. 엄마도 애 키워 봤어. 너 이렇게 살라고 내가 그렇게 공부시켰니? 엄마, 무슨 말을. 에휴, 에휴, 결혼 안 시키는 건데 내가 그까지 반대했어야 했어? 엄마. 어릴 적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던 엄마인데 결국 자식과 남편 뒷바라지에 남다를 것 없이 사는 저를 보고 속상해 하셨어요. 그 마음 모르는 바는 아니니 엄마가 그러는 게 너무 과잉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애 키우는 아줌마들 다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신우이가 그런 저에게 비수를 꽂더라고요. 언니, 언니도 좀 꾸며요. 우리 오빠도 남자예요. 언니 이렇게 다니면 오빠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뭐라고요, 아가씨? 아니, 그렇잖아요. 잘난 우리 오빠랑 결혼했으면 그거 맞춰서 언니도 관리해야죠. 언니, 오빠 회사에 절대로 찾아가지 마요. 알았죠? 신우이는 자기 오빠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자기 오빠에게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냐오냐 자라서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면서도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 하면 혼나는 걸 아니까 꼭 저랑 단둘이 있을 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당연히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저도. 그런데 저보다 6살이나 어린 시누이를 붙들고 야단치기도 그래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제 노력만으로는 잘 안 됐어요. 시댁에 가면 단둘이 있을 기회만 포착하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꼭 한두 마디는 저에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참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애들 키운다고 힘이 붙이는데 시누이한테 그런 말까지 들으니 화병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아가씨,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요? 있는 사실만 얘기하잖아요, 나.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내요? 뭐라고요? 채언니, 자격지심 있어요? 내가 언니보다 더 예쁘고 하니까 괜히 그러는 거죠. 뭐라고요? 나한테 이런 말 했을 시간에 거울이나 한번 더 봐요. 당돌하게 말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는 저였어요. 저도 제대로 말 못하는 제가 답답했어요.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면 저러나 싶어서 말이죠. 그렇다고 시어머님께 일러줄 수도 없고 남편에게 말해봤자지만 나이차 때문인지 가볍게 생각하며 넘겼으니 저만 속병이 났어요. 게다가 얼마나 얌체 같은지 시댁에 제사가 있거나 명절 날이면 무슨 일이든 만들어서 외출해버렸어요. 일이 있을 때마다 친척들이 다 모이니 음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니 아쉬운데 그럴 때마다 집에 없는 거죠. 시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영아, 오늘 준이성이 좀 봐라. 시연이랑 음식할 게 산더미야? 진짜? 어떡하지, 엄마? 나 알바하러 오늘 나가야 하는데. 너 오늘 쉬는 날이잖아. 어딜 나가? 알바 펑크 나서 사장님이 나와서 해달래. 나간다고 이미 말해서 가야 하는데. 아휴, 너는 이런 날 조카들 좀 봐주면 좀 좋아. 괜찮아요, 어머님. 애들 둘이서 잘 놀아요. 알바하러 간다는 사람이 짧은 치마에 화장도 엄청 해서는 분명 어디 놀러 가는 모양새였어요. 그런데도 일하러 간다고 하니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안 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신우이는 취업할 생각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었지만 무슨 자신감인지 주눅 한번 들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시어머님은 늘 걱정을 하셨고요. 늦둥이라고 너희 아버님이 너무 싸고 돌아서 저래. 이제 다 커서 말도 안 듣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알아서 하겠죠, 어머님. 우리 세영이가 애미 밤만 닮아도 걱정이 없을 텐데. 어휴. 집안의 골칫거리인지도 모르고 잘난 맛에 사는 신우이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신우이는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는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집에는 알리지 않고 만나고 있던 남자였죠. 뭐? 몇 살이 어리다고? 5살. 너 지금 너보다 5살이나 어린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거니? 뭐 어때? 나 결혼할래. 결혼시켜줘요. 오빠도 자기 좋은 여자랑 했잖아. 나도 내가 좋은 남자랑 한다는데 왜요? 철없는 신우이는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자기보다 5살이나 어린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죠. 이제 겨우 군대 제대하고 직장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보였어요. 이것이야. 너 지금 결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식만 올리면 끝이야? 제발 철 좀 들어. 너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겼는데? 뭐라고? 아기?
네가 무슨 소리야? 아가라니? 너 이 자식! 아버지. 신우이의 폭탄 발언에 시어머님은 뒤로 넘어가셨고 시아버님은 신우이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쫓아가셨어요. 결혼하겠다는 남자는 둘이서 도망가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쓴웃음이 나더라고요.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답 없는 행동도 혼자 다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장남과 다른 게 둘째는 딸이고 늦둥이라 정말 귀하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게 독이 됐다며 한탄을 금치 못하셨죠. 사이될 사람을 보아하니 마음에 너무 안 들고 그렇다고 아이가 생긴 딸을 미혼모로 둘 수도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된 거였죠. 결국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하셨고 신우이는 5살 연하와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을 시켰다지만 두 분은 마음을 놓지 못하셨어요. 분명 결혼을 시켰는데도 툭하면 친정으로 와서 비비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허리도 아프고. 나 너무 힘들어. 애는 뭐 그냥 낳는 줄 알아? 힘들어도 참아. 나도 네 세연이도 다 그렇게 애 낳았어. 엄마는 임신한다는 게 그게 할 소리야? 으이그, 응석 부리려면 너네 집 가. 결혼도 안 해가 왜 자꾸 여기 오는 거야? 엄마는 세연이만 좋아해. 맨날 나만 뭐라 하고. 분명 출가 외인이었지만 옥신각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임신을 괜히 했다는 둥, 몸매가 망가진다는 둥, 태교라고는 신경도 안 쓰는 시누이가 나중에는 안타깝기도 하더군요. 앞으로 태어나라기도 걱정이 되고요. 어찌저찌 임신기간이 지나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는데 시누이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라고 아이가 태어나니 제법 의젓한 모습을 보이길래 이제 철이 좀 들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어요. 잠시 의젓해졌을 뿐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가씨, 서원은요? 왜 혼자 왔어요? 어린이집 보냈어요? 네? 이제 겨우 100이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님도 만차가지였고요. 너 제정신이니? 어디 100일 된 애를 가서 데려와. 얼른 데려와. 엄마, 요즘 다 어린이집 보내. 뭐 거기서 애를 잡아먹어? 왜 이리 유난이야? 유난이라니. 세영아, 아우, 너 정말, 너를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아? 아, 얼른 데리고 안 와? 시어머님은 신우이의 말에 머리가 아프신지 방에가 알아 누우셨어요. 누우셔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죠. 아이 데려오라고요. 결국 버티던 신우이도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몸매 관리한다며 초유도 제대로 안 먹이고 식단 관리를 한 신우이는 얼마 전에 출산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매 관리를 했고 외출할 때도 풀 메이크업으로 다녔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저에게 한마디씩 던졌고요. 나는 애 낳았다고 폭 퍼지는 여자들 진짜 이해 안 가? 조금만 관리하면 이렇게 금방 돌아오는데 대체 왜 그러나 몰라. 안 그래요, 언니? 그러고 싶어요. 에? 그래도 몸이 힘들어서 그렇죠. 그건 힘든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의도가 분명한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시기심인지 질투심인지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넘기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순간순간 한계가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퍼부었는데 뭐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자기보다 어린 동생에게 따끔하게 말하지도 못해서 늘 어영부영 넘어가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님 생신을 맞아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신우이는 자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쉬워지 않다며 일을 하겠다고 했고 결혼정보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내가 일하면서 알게 됐는데 세상에 오빠처럼 잘난 남자들 진짜 많더라? 잘난 여자도 많고. 그래? 그렇겠지. 세상에 잘난 사람 많잖아. 오빠도 결혼정보회사에서 골라서 결혼할 걸 그랬어. 오빠 정도면 진짜 괜찮거든. 지세영, 말 조심. 내가 뭘? 또 나보고 뭐라 그래? 남편이 또 생각 없이 짓거리는 신우이에게 말 조심하라고 언지를 줬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저도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아, 나도 결혼정보회사에 통화해서 할 걸 그랬어. 그럼 이렇게 안 살 텐데. 자기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아랑곳 않고 그런 말을 하는 신우이였어요. 시어머님은 사이 눈치를 보면서 수습을 하셨고요. 김서방이 어때서 그래? 성실하게 일 잘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인데 네가 시켜달라고 해서 해놓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래요, 아가씨. 시매부님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시어머님 말씀이 마치고 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딱히 심기를 건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눈치가 보여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말에 신우이의 두 눈에 스파크가 튀더라고요. 언니야말로 우리 오빠한테 진짜 잘해야 되는 거 알죠? 오빠 진짜 1등 신랑감이었어요. 언니랑 결혼하기 전에 오빠한테 선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죠? 아, 그랬어요? 그럼요. 오빠가 언니랑 연애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언니는 우리 오빠랑 결혼 꿈도 못 꿔요. 그리고 이제 애들 다 컸는데 언니도 일 좀 해요. 이런 잘난 남편이라 살려면 언니도 급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회사에 언니 같은 조건이면 등급 제일 낮아요. 매칭 시켜주기도 애매하다고요. 알긴 아는지 몰라 진짜. 신우이는 거침없이 말을 했고 그걸 듣고 있던 저는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가족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막말하는 신우이가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 한마디 하려는데 순간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아프잖아. 너 세연이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디 고졸이 박사님을 무시해? 엄마, 그렇다고 머리를 때려 진짜? 너는 왜 매번 네 세연이를 못 잡먹어 한 달이야? 어서 사과해. 시어머님이 신우이의 머리에 꿀밤을 때리셨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세게요. 정말 많이 아팠는지 신우이는 울상이 돼서 어머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니 한 대 더 때려줘 그냥. 어디서 버리장머리 없이. 시아버님도 성을 내시며 시어머님 편을 드셨어요. 뜻밖의 상황에 저는 당황했고요. 네 세연이가 지금 애들 키운다고 이러고 있지? 그거 아니었으면 한자리 하고 있을 사람이야. 어디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뭘? 세연이가 무슨 박사라고 내가 뻔히 다 아는데. 무슨 소리야? 너 몰랐어? 준이엠이 네 오빠랑 같이 대학원 나왔잖아. 뭐? 신우이는 어리 빠진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보아하니 제가 박사학위를 땄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하긴 우리가 결혼할 때 신우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한창 놀러 다닌다고 저한테 관심도 없었거든요. 자기는 대학 생각이 없다면서 말이에요. 아니, 왜 이제 얘기해? 너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박사든 아니든 뭐가 중요해? 네 손윗 사람인 건 맞는데. 너 그동안 우리 안 볼 때 세연이한테 이런 식으로 말했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유, 세영아, 제발 철 좀 들어. 너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 네 엄마 정말 지명에 못 주고 이러면. 엄마는 매번 나한테만 그래? 몰라, 나 갈래. 여보, 일어나. 서아도 일어나고. 신우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가족들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먹던 밥도 다 못 먹고 일어서는데 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애미야, 네가 면목이 없다. 보안이 그동안 세영이가 속상하게 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내가 제 성질을 아는데. 아휴, 그때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도 심보가 왜 저리 고약한지 모르겠어. 네가 윗사람이니 이해하고 넘어가거라, 어? 괜찮아요, 어머님. 마음 쓰지 마세요. 그날 어머님 생신이었는데 신우이 덕분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신우이가 가고 나서 남은 가족들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거든요. 시부모님은 그날 저와 헤어질 때까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고 남편도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미안해 여보. 됐어. 여태 얘기해도 안 들어주더니. 진짜 알겠지? 남편은 그동안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걸 후회하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하더니 조심히 말을 꺼냈어요. 당신
이제 일 다시 시작해. 진짜? 그래, 애들이 이제 많이 컸고 당신도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봐. 뜻밖의 말이었어요. 언젠가는 일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회사가 더 바빠졌고 시댁에서는 시어머님도 제사 지낼 때 버거워하셨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니 일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결혼하고 당신이 많이 희생했잖아. 그것만으로 내가 고맙지. 진짜야. 다시 일 시작해. 남편은 진심이라며 저를 응원해줬어요. 덕분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리라 마음먹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욕적으로 일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하기로 했다고 일을 한 지 얼마나 되지 않아 경력도 짧고 저에게 자리를 주는 곳이 잘 없었어요. 경력 단절에 나이는 먹었고 어딜 가도 경쟁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의욕이 넘쳤는데 냉정한 시장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도 계속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계약직 연구직 자리가 났고 저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도 일은 많았어요. 아르바이트 하듯이 시간 맞춰 일을 끝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퇴근이 늦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이 큰 힘이 되어주셨죠. 애들 걱정은 하지 마. 우리가 봐줄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일하렴. 결혼 초 며느리로서 의무를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시어머님이셨는데 제 일을 응원해 주시니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큰 결단을 하시고는 제사수를 줄여주셨고요. 우리 세영이 보면서 많이 느꼈다. 내 자식도 집안 재산하면 지를 떠는데 남의 자식을 데려와서 너무 우리 입장만 세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모든 게 좋은 쪽으로 상황이 바뀌어갔어요. 그 계기가 신우이의 폭탄 발언 덕분에요. 현재 저는 계약직 연구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제법 연구 성과가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도 받게 되었고요. 반면 신우이는 일하는 것마다 오래가지 못하고 혹은 업주에게 잘려서 번번이 일을 새로 구해야 했죠. 자꾸 투정 부리고 남탓만 하더니 어느 순간 정말 철이 들었는지 더 이상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시아버님 생신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됐는데 문득 저더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새언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요. 사이가 좋은 건 아니라서 긴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신우이도 제 진면목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철이 든 건가 봐요. 제가 일을 제대로 시작하면서 제일 좋아하신 건 당연히 친정엄마세요. 아이가 생겨서 일을 포기했을 때 진짜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요. 저만 보면서 뒷바라해 주셨는데 결혼도 일찍 해버리고 결혼 후에도 아이 키우고 며느리 노릇한다고 저는 없이 지냈으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도 늘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이왕 결혼했으니 아내 역할도 며느리 역할도 다 잘하라고 하시면서요. 지금은 누구보다 저를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글재주가 없어서 매끄럽지 못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만 사는 거 솔직히 건강이나 좋지 못해요.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언젠가 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